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래 성립 과정을 천천히 볼 텐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내용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음, 후삼국이라고 해서 여기 신라가 있고 여기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었죠. 후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가 있었죠. 여기는 견훤이 세웠었죠. 요렇게 되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셋이 경쟁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 셋이 경쟁한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감이 있죠. 왜냐면 신라가 곧 무너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실제적인 경쟁은 이 둘의 경쟁이라는 거지. 얘 대 얘. 즉 궁예 대 견훤, 후고구려 대 후백제의 경쟁이 될 건데, 이 경쟁의 승부처는 당연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뭐 물론 한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라가 어차피 무너질 거기 때문에 신라를 누가 먹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라를 먹는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라는 어차피 굉장히 약하고 곧 무너질 나라일 거기 때문에 신라를 먹는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신라를 빠르게 들어가서 부셔버린다. 그죠? 공격의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라한테 잘해줘서 어차피 신라는 무너질 거고 누군가한테 항복을 할 거니까 그 항복을 우리 쪽으로 하도록 항복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항복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제 후국으로의 궁예치기나 후백제의 견훤치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각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이후에 후삼국의 어떤 향배를 가르겠죠. 후국으로 세웠던 궁예의 정치를 보면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통일신라 이후에 등장을 한 나라기 때문에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나 단점을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통일신라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골품제였죠.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이 제한됐었던 요 골품제를 이제 벗어나서 좀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해보자.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는데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송악 출신이었던 왕건을 등용하게 되는데 사실 왕건을 등용했던 건 뭐 물론 왕건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긴 있었지만 송악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음, 여기를 서울이라고 치고 여기를 평양이라고 치면 그 사이쯤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이 송악이에요. 지금은 개성이라고 하죠. 지금의 개성인데 요 송악에는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송악은 기본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성강 하구와 서해 바다가 만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가 송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건너가면 중국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역에 유리한 그런 도시고 그래서 왕건은 그 아버지가 작재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송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대한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예가 왕건을 처음에 등용했던 건 왕건이 유능해서도 있지만 이 거대한 상인 세력과 어떤 동맹을 맺음으로써 좀 자본을 확보해보자, 돈을 확보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왕건이 더 중요했던 거야. 이 송악이라는 거대한 상인 세력보다 왜냐면 왕건이 너무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건의 능력이 가장 이제 강력하게 발휘된 작전이 이거죠. 왕건을 시켜서 나주를 점령했던 거죠. 나주가 어디냐? 나중에 지도로 보시겠지만 자 지금 요런 상황이죠. 여기 신라고. 나주가 여기에요. 여기가 나주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왕건이 이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후고구려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후백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뒤를 잃은 거지. 그럼 후백제는 굉장히 다급해지겠죠. 그래서 왕건을 시켜서 나주를 점령하게 되는데 요 나주 땅이 원래는 후백제 땅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왕건이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왕건이 빼앗아 감으로써 후고구려 땅이 된 건데 요 나주를 빼앗았다는 거에 의미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후백제 입장에서는 후방을 잃은 거니까 후백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졌겠죠. 그래서 후백제의 다급함 이걸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왕건의 입지가 달라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궁예가 볼 때는 왕건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좀 견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는 거지. 제가 저 정도였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워낙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킨 거기 때문에 요 나주 점령 작전 성공 이후로 왕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궁예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나주예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가 나주인데 이 지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후방을 잃었던 후백제가 더 불안해졌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건에 대해서 궁예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저 정도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따라오는 지지, 이런 것들이 왕건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그게 얼마나 원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요 이후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궁예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미륵불이라고 하면 미래에 언젠가 온다는 부처거든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면 깨달은 자죠. 근데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면 본인이 깨달은 자고, 그러니까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면 깨달은 부처가 언젠가 미래에 온다라고 하는 게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막 변하고 막 세상이 개벽할 거고 막 이런 전설이 있는데, 궁예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관심법 막 이런 얘기하면서, 관심법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나는 보인다. 너는 지금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 마구니가 끼었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을 막 멋대로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미륵불을 자칭하면서 지가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궁예가 죽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궁예는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궁예의 이런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궁예를 싫어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궁예는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면 궁예의 대안을 생각해야겠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당연히 누구겠어요? 나주 점령 작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그리고 상당한 지지를 이미 얻고 있는 왕건이 궁예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 이 송악의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궁예를 쫓아내고 이 후고구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게 되고요.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는데요. 이 개경이 우리가 배웠던 바로 송악입니다. 즉 개경으로 옮기는 건 자기 홈그라운드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개경 즉 송악이 도시 자체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어떤 발달을 이룬 도시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이렇게 기존의 송악이었던 도시를 개경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수도를 옮긴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홈그라운드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다음에 송악, 이 개경이란 도시 자체가 무역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도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달해 있다.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왕건을 고려의 건국자인 것처럼 보통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왕건은 본인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 적은 없는 거야. 궁예가 세워놓은 나라를 털어먹은 것뿐이지. 근데 이제 털어먹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바꾼 것뿐이죠. 그러니까 왕건이 건국을 한 적은 없다. 이미 건국되어 있는 나라를 빼앗은 것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뒤에 이 후삼국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후백제는 어 여기를 잃었죠. 그죠? 나주를 잃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이제는 궁예가 아니고 왕건이 됐죠. 왕건과 견훤의 승부처는 결국 신라를 어떻게 누가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라고 했었죠. 신라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빨리 들어가서 공격해서 부셔버리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잘 해줘서 항복을 유도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볼 수 있는 게,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공격과 항복 유도 중에 뭐겠어요? 공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빠른 방법은 다급한 쪽이 선택을 하겠죠. 지금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 중에 누가 더 다급해요? 나주를 잃어버린 후백제의 견훤이 훨씬 다급하죠. 그러니까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겠다는 1번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건은 조금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항복을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로 신라와는 우호적 관계 좀 친하게 지내면서 주로 후백제와 겨루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신라와 우호적 관계 잘 지낸다는 건 고려가 선택한 전략이 1번이 아니고 2번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항복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후백제의 견훤은 다급한 나머지 1번 전략을 선택하고 빠른 속도로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멋대로 다음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경혜왕이 죽은 장소가 여기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요거 기억나시죠? 경주에 가시면 있는데요. 요거
포석정입니다. 포석정. 포석정이라고 하고 어 요게 이제 요게 작은 물웅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물웅덩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물길이 돌아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요 위에 술잔을 띄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무 대신들이 막 서 있겠죠. 이렇게 술잔이 흘러가면은 물길 따라서 흘러가면 뭐 노래를 뭐 시를 한 수 읊든 노래를 부르든 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끝나면 그 노래가 끝났을 때 술잔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이 이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자리예요, 술자리. 근데 경혜왕이 요 술자리에서 회식하다 죽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뭐 경혜왕이 뭐 정사에 뭐 정치에 무관심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해도 지금 견훤이 여기까지 와서 왕을 죽였다는 건 지금 외적이 침략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신라의 왕이 죽었다는 건 견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건 그만큼 신라의 지방군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하나의 국가로서 제 기능을 거의 완전히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때 이제 이렇게 무너진 신라를 돕기 위해서 고려의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후백제 견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투가 공산전투예요. 공산전투. 대구에 가시면 팔공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팔공산에서 있었던 전투가 저 공산전투인데 신라를 공격해 들어온 견훤, 신라를 지원 내려온 왕건 싸워서 누가 이겼겠어요? 고려가 아니고 견훤이 이깁니다. 견훤이 이기고요. 이 전투는 사실상 왕건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조금 승리 가능성이 높게 보이지 않는 좀 부담이 있는 전투였어요. 그리고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근데 의외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투고 이거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는 전투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보다가 어느 지경에 이르냐면 병사의 옷을 빌려 입고 도망갈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이르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될 건 뭐냐면 왕건이 부담이 있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내려갔고 대충 싸운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라를 위해서. 그래서 공산 전투는 결과적으로는 고려의 왕건이 패배했지만 신라인들은 이 전투를 보면서 왕건한테 진심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 전투예요. 이게 왕건이 비록 이번에 지긴 졌지만 확실히 우리 신라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차피 쓰러져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항복을 한다면 누구한테 항복해야겠다? 왕건한테 항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 전투가 왕건이 패배해본 마지막 전투예요. 그 뒤에 모든 전투에서 왕건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견훤을 상대로 한 모든 전투에서 공산 전투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다는 건 왕건이 유능하고 잘 싸운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신라인들이 지리적으로든 뭐 보급, 군대 보급 문제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힘 닿는 대로 왕건을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야. 우리 어차피 쓰러져 가는데 항복을 한다면 왕건한테 의존해야겠다. 그럴 거면 왕건과 견훤과의 이 전쟁들에서 왕건이 이기는 게 낫지. 그럼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왕건을 도와야겠다. 왕건이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견훤을 상대로 끊임없이 공산전투 이후로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라는 예상대로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신라를 차지하게 된 거죠. 사실 이때 이미 승부는 기운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백제에서 왕의 계승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견훤의 아들들이 몇 명 돼요. 양검, 신검, 뭐 누구, 뭐 금강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왕자들 견훤의 아들들 중에서 신검이라는 인물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이 후백제 성립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후삼국 경쟁 과정도 그렇고 자기가 아버지를 도와서 되게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이 후백제 왕의 자리를 나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금강이라는 막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검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아버지를 얼마나 효심이 깊은 아들이냐면 그 전라북도 김제 전주 옆에 김제에 가시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가둬버려요. 아버지가 딱 갇힙니다. 되게 효심이 깊죠. 근데 이제 또 견훤이라는 이 양반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양반이라서 나를 가둬 이 새끼가 이러면서 또 빠져나와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고려로 가요. 왕건을 만나러 갑니다. 왕건을 만나러 가서 안녕하세요. 저 견훤인데요. 왕건이 맞이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죠. 제가 견훤인데 제가 후백제를 세운 사람인데
나라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아들이라고 있는 새끼들도 거지 같고 다 거지 같아서 버리고 왔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왕건은 이렇게 찾아온 견훤을 투대접할까 아니면 극진하게 대접을 해줄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분상으로 봐도 하나의 국가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앞으로 후백제를 상대함에 있어서 견훤이 너무 좋은 카드거든. 그래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죠. 그러니까 견훤은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 거예요. 세계사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어요. 나라를 세운 건국자가 본인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도망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어, 없을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후고구려가 궁에서 왕건으로 바뀌었듯 이렇게 후백제도 견훤에서 신검으로 이제 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왕건과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신검이 영혼의 맞짱을 뜨게 되는데 근데 이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신검 간의 이 마지막 전투에서 되게 특이한 모습이 보입니다. 고려 군대의 지휘관으로 견훤이 나오는 거예요. 견훤이 나와서 그러면 후백제 군대 입장에서는 어? 저 사람 우리나라 왕 아니었나? 그럼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후백제가 약세인데 후백제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더구나 후백제 병사들 입장에서는 다 알고 본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나라 왕은 아버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새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백제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후백제는 무너지게 되고요. 고려가 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일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통일신라가 통일했을 때는 그 위에 발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사람들이 다 발해 유민이 그러니까 발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사실상 통일해내지 못한 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물론 고려의 통일도 영토 차원에서 보면은 고구려 땅을 대부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고구려 백성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발해 백성들이고 그 발해 백성들이 대규모로 고려로 넘어와요. 근데 이걸 왕건이 고스란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통일은 발해 유민들까지 받아줬기 때문에 영토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고구려 출신 사람들까지도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게 됐기 때문에 과거에 통일신라가 했었던 통일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민족 통일에 가까운 그런 통일이 됐다. 한 차원 높은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왕건이 이들을 받아준 이유는 느낌 오시지 않나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하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죠. 그러니까 왕건 시각에서 볼 때는 발해가 형제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 고려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통일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통일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통일의 의미가 있다. 왜? 발해 유민들까지도 받아들여 줬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변화도 보여요. 사실은 지배층도 우리가 어, 그 전에 삼국시대 때 신라나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 때까지는 지배층이 진골귀족이었죠. 진골귀족. 그런데 요게 고려로 넘어오면서 지배층이 바뀌는 거죠. 누구로? 지방호족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 누굴까? 지방호족 플러스 육두품이요. 근데 생각해보면 육두품은 진골귀족만 못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신라 사회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귀족이긴 했죠. 진골귀족만 못해서 그렇지. 근데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 통일신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골품제도 무너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육두품도 더 이상 귀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배층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왜겠어? 신분은 잃어버렸지만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이 봤을 때는 신라의 육두품들은 지식인으로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육두품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육두품들이 이제 신라 사회의 어떤 골품제상의 귀족으로서의 의미는 잃어버렸지만 본인 실력을 바탕으로 지배층의 위치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첫 번째 왕 태조 왕건입니다. 이분인데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정책이 이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민유도라고 하는 건 한자를 그래도 써볼까? 요게 거들 취자고요. 요게 민자가 뭐 예상하시겠지만 백성 민자고 유자는 있을 유자고요. 그다음에 도자는 어, 길 도자입니다. 네, 여기서는 길이라기보다는 원칙, 뭐 법칙, 법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취민 유도,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는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쉽게 보면은 그래 저런 얘기하면 백성들한테 인기도 많고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과거에 대한 반성이에요. 과거 누구에 대한? 진성여왕에 대한 반성이에요. 기억나시죠? 진성여왕. 진성여왕 때 정부 재정 부족해지면서 사실은 정부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노급을 건드렸어야 됐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세금만 더 걷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견디고 폭발해가지고 원종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거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렇게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신라의 백성들이 신라를 버린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는 세금 관리 실패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는데 원칙과 상식, 법도가 있다. 통일신라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왕건이 생각한 이 세금 걷는 거의 원칙은 농사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정부가 어려우면 이거보다 좀 더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일정한 범위 이상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국가 운영이 괜찮아지면 조금 감면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오름내림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원칙은 10분의 1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2번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일신라 후기에 통일신라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이 호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방 호족. 지방 호족이라고 하면 지방의 한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서 통일신라 정부의 어떤 지위나 통치를 전혀 다 부정하고 안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무시하고 자기 세력을 데리고 있으면 지방 호족인 건데 이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세력을 키워서 한 번들을 들어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을 사람들만 지키겠다라는 게 지방 호족들의 목적이야. 근데 통일신라의 정부의 말을 들으면 다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안 듣겠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지방 호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리더가 나타났던 것이 궁예, 견훤, 그리고 나중에는 왕건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궁예나 왕건이나 견훤 입장에서는 이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왕건도 이렇게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지지를 받겠죠. 가장 좋은 관계의 끝판왕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그래서 여러 호적 세력들과 되게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지방 호족들의 딸들과 막 정략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지. 그래서 이 많은 부인들, 그죠? 부인이 총 29명이었다고 하죠. 자녀는 보시는 것처럼 아들 25명에 딸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세력을 키우고 본인이 어떤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이럴 때는 좋았겠지만 그래서 막 후백제 상대하고 막 이럴 때는 좋았겠지만 딱 봐도 안 배워도 아, 이게 좀 그렇지 않나? 걱정되는 문제가 있죠. 아들이 25명이야. 그죠? 그럼 저 아들들이 다 왕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태조 왕건이 언제까지 영원히 사냐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태조 왕건이 막 늙음하게 막 정신 오락가락하고 막 저 양반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왕위 계승 분쟁이 박살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걱정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족들에게 또 친해지기 위해서 성씨를 하사하기도 하고 관직을 주기도 하는데 성씨를 준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원래 성씨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자기 성씨인 왕씨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사신관 기인제도는 요 한 번에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사신관 기인제도예요. 이 기인제도는 노란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인제도부터 보는 게 편한 것 같아.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사실상 인질의 성격으로 수도에 묶어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시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랑 똑같아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랑 똑같은 제도예요. 이름만 다르고. 그죠? 똑같은 제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기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호족의 자식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길 테니까 수도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로 보내면 실제로 좋은 교육을 시켜줘요. 시켜주는데 그래서 막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재우고 하는데 사실상 인질이죠. 잘해주는 인질일 뿐이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호족 세력이 뭔가 딴 마음 품는다,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아들을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심관 제도는 요거 그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었죠. 경순왕 본명이 김부예요. 그러면 김부 이 사람은 출신 지역이 어디겠어요? 경주일 거 아니야, 경주.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신라 전체를 갖다 바치면서 항복을 한 거니까 고려의 통일 과정에 되게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얘한테 관직을 줍니다. 얘한테 관직을 줘. 그럼 얘는 관직을 받았고 이 관직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도로 올라오겠죠. 수도 개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김부 이 사람은 몸은 수도에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사심관이에요. 그래서 김부는 자기 출신 지역인 경주의 사심관으로서도 임명돼요. 그러니까 자기 관직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은 개경, 수도로 올라와 있지만 자기 출신 지역인 경주에 대한 사심관 역할을 맡음으로써 만약에 경주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 책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신 지역이 경주니까 경주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끔 내려가 보든 누구 연락을 취하든 알아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주 지역에서 뭔가 반란의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네가 책임질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모두가 다 지방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지방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경은 이제 서쪽 서자에 수도경자 쓰는데 아무튼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 여기가 개경이면 개경 남쪽으로 서울이 있고 북쪽으로 평양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양이 수도인 개경보다 더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도 개경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를 서경으로 삼아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 중요하게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가 전반의 전개 방향을 북쪽으로 잡겠다는 거죠. 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니까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은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옛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개경보다 북쪽에 있는 도시인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서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 중요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옛날에 고구려 영토였던 이 고구려 북쪽의 이 땅 지금 누가 있겠어요? 원래는 발해가 있었지. 근데 이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거란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회복한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가 서경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어떤 고구려 영토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끝에 얻어낸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첫 번째 왕이니까 자기 후대 왕들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왕들 보라고 만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근무 매뉴얼이죠. 훈요 10조입니다. 훈요 10조. 그래서 10가지 가르침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자기 뒤로 올라올 자기 후손 왕들한테 요 정도는 좀 지켜줘라 하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내용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제일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신하들 존중해라. 그다음에 불교는 중요한 것이니 잘 숭배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절이나 궁궐 이런 것들은 다 풍수지리에 맞게 설계를 한 거니까 함부로 무너뜨리거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니까 배우면 좋은데 좋아 보이는 것만 배워라. 굳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일 세게 얘기하는 게 거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은 게 훈요 10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훈요 10조의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 의도만 보시면 돼요. 자기 이후에 올라올 왕들에 대해서 일정한 매뉴얼을 적어둔 거다. 훈요 10조가 왕을 위한 왕 매뉴얼이라면 신하들을 위한 신하 매뉴얼도 남겨요. 신하 매뉴얼도 남기는데 신하 매뉴얼은 요거 적어 두셔야 돼요. 계백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요 10조는 왕 매뉴얼, 계백 료서는 신하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태조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뭐 배경 이러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봐요. 근데 그 배경이 태조의 혼인 정책이래. 그러면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일지 뻔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혼 겁나 많이 했죠. 아들들 25명이에요. 그죠? 아들들끼리 팀 나눠서 축구를 해도 예비 선수가 3명이 남아. 그죠? 이렇게 아들이 많으면 이 아들들끼리 다 왕자들인데 뭐 하겠어요? 왕이 계승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태조왕건이 죽고 나서는 되게 혼란스러워요. 막 누가 왕을 하느냐 가지고 막 그래서 왕도 되게 자주 바뀌고 왕이 제명에 죽지도 못하고 막 반란이 계속 터지고 굉장히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조 다음이 해종 그다음 정종 그다음 광종인데 광종이 즉위할 때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반란이 계속 터지고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요게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게 광종 때인데 광종은 즉위한 뒤로 자기 앞전의 왕들이 어떤 식으로 왕 생활을 했고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내 조상이었던 태조 왕건이 결혼을 많이 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은 건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미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내 뒤로 왕권이 내 자리가 안전하려면 왕권이 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광종 때는 모든 정책들이 다 왕권 강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거예요. 노비안 건법. 노비안 건법의 안이라고 하는 건 어, 뭐 한자 친해두면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명단, 리스트. 그다음에 검은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검사. 뭐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노비 안검은 그래서 노비 명단 리스트를 검사하겠다, 체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비들이라고 하는 게 노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비인데 노비들이라고 하는 게 원래 노비 집안 출신이어서 노비인 경우도 있지만 원래 평민이었는데 노비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 포로였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갚질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노비안검법의 내용은 원래 노비였던 애들은 내비두는데 원래 평민이었다가 뭐 포로가 됐다든지 빚을 못 갚았다든지 이런 이유로 노비가 된 사람들 평민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은 싹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평민이 되고 나면 그들의 지지를 받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노비는 귀족들 입장에서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노비들의 재산을 줄이겠다는 거죠. 여러 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과거는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러니까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하기 전까지 관직은요. 어, 태조 왕건 때 어떤 건국 과정과 후삼국 통일 과정을 도왔던 공신들, 그러니까 왕건이 봤을 때 자기 도와준 사람들한테 관직을 그냥 준 거였거든요. 그 사람들끼리 관직 일을 하면서 정부를 운영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러면 대체로 다 지방 호족이겠죠. 근데 광종은 왕권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 지방 호족 출신들의 관직자들을 약화시키고 싶고 포함해서 지방 호족 전체를 약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직자가 되려면 그냥 지방 호족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뭘 보라는 거예요? 지방 호족이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시험을 보라는 거죠. 나는 실력을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이게 명분은 돼요. 나는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 생각인 거지.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지방 호족들이라고 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다 공부하진 않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공부를 못한 사람은 관직을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방호족이라는 힘만으로는 관직을 얻을 수 없도록 해서 지방호족을 또 약화시키려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관리의 공복, 관복을 제정해서 관리들끼리의 서열을 더 심하게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기도 하고 연호 기억나시죠? 나의 시대다. 이렇게 시간에 이제 이름을 정하는. 그래서 연호를 제정해서 이것도 왕권 강화의 의미죠.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특히나 동그라미 1번, 2번 보면 어 3번, 4번이야 그렇다고 쳐도 1번, 2번은 귀족들이 정말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광종에 대해서 반발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근데 이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싹 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해서 숙청시키겠다는 거지. 숙청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고 꼭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권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광중의 개혁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뭔가 그걸 티를 내는 사람들은 싹 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저 동그라미 5번은 그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저게 기억나시겠지만 통일신라 신문왕 때 김음돌의 난과 구조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건국자의 아들이나 손자나 그러니까 건국자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뒤에 올라온 왕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건국자의 친구들, 건국 공신들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자 왕의 그 다음 왕이나 그 다다다음 왕 정도 안에서 건국 공신들을 한 번씩 싹 죽이는, 귀족들을 싹 죽이는 그런 작업이 신분왕 때 김음돌의 난에서도 있었죠. 여기서도 거의 같은 성격의 같은 구조의 작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싹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왕권 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왕이 이제 바로 다음 왕은 아니고 성종인데, 성종의 왕의 칭호의 의미는 사실 왕의 칭호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난 뒤에 정해지는 거거든요. 살아 계실 때는 뭐 전하, 폐하 이렇게 불렀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치적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통치 스타일, 업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가 뭘지 봐서 정하는데, 성종의 성자는 완성할 성자예요. 그래서 이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왕 이름이 성종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시스템, 체계,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정비한 왕을 보통 성종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종도 최승로의 시무 28조라는 글을 받아들여서 이 내용을 토대로 다 반영을 해서 고려의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비교가 되죠. 통일신라의 진성여왕이 최치원한테 시무시배제 받았던 거랑. 근데 요거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실 때 무조건 진성여왕은 멍청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게 보기가 쉬운데, 사실 글 써서 주는 사람은 글만 써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왕 입장에서는 그 글을 만약에 받아서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진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부담이 있는 쪽은 왕이에요. 신하는 말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 쪽은 왕인데 아마 진성여왕 시각에서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이 좋은 글인 건 알지만 이미 통일신라의 상태는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먹힐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억지로 한다고 해도 그 뒤도 효과가 그닥 좋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나만 부담되는 일이고 부담을 이겨내고 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시기의 성종은 고려가 막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기고, 뭐든지 옳은 일이라면 왕이 힘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기잖아.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신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진성여왕이 고려의 성종에 비해서 좀 못났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